자,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2%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대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계속 합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고, 또 뭐 돌려줘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불법이지만 돌려줄 것까지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일단 뉴스 따라잡기를 좀 해보려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연구실장님을 급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공항에서 잡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공항은 아니고요. 길 네. 다니다가 잡혀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는 네. 뭐 어떤 게 관전 포인트예요? 쭉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배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대주제 하나 꼽으면 상호관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호관세가 불법이냐 아니냐가 판결 내려지는 거고 예. 첫 번째.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미국 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우리 관심 있는 통상 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뭐 수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행보에도 트럼프 대통령 것도. 예, 지지를 더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게 트럼프 집권 이후에 새롭게 부과한 에브리 관세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예. 일부만 오늘 판결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계속 그동안 관세 전쟁을 펼쳐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잖아요. 예. 근데 품목별 관세는 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역 확장법 324조에 따른 그것은 232조죠. 네. 그거는 이미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법적 기반이 있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소송 거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호 관세. 상호 관세는 나라들에 대한 대상이었고 중국 거는 다 이거 뭐 이런 거. 그렇죠. 몇 네. 프로 뭐 나라들을 통제하는 정책이었고 네. 품목별 관세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을 통제하는 정책인 거예요. 특정 업종. 예, 굳이 따지면 그런 거였는데 이 상호 관세가 불법 아니냐. 근데 지금 1심, 2심에서는 자, 이 상호 관세를 미국 입장에서 백악관에서는 소위 IEPA법, 이 IEPA법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1심, 2심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왔던 이유, 무효 판결 해왔던 이유, 그 이제 두 가지예요. 지금이 비상경제 상황이냐. 미국 법 자체가 비상시에만 대통령이 상호관세 같은 걸 매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IEPA법이 비상경제 상황에 미국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첫 번째 비상경제 상황이냐. 근데 백악관에서는 비상경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 무역 적자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상일 것까지는 없지 않니? 비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대상국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EU 이런 나라들, 중국도 포함되지만 근데 이런 나라들,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적자도 있지만 다른 그 밖의 우방국들로부터의 무역 적자도 미국 경제의 비상 상황인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소위 무역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게 아니냐. 왜 EU한테도 막 그럼 그렇게 하냐? 뭐 왜 그렇죠. 캐나다, 멕시코한테 10이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겠네요.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이야기죠.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있는데 비상경제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적용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다. 이 IEPA법에 따라서. 그 IPA법이라는 게 그게 네. 좀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돼 있나 보군요. 급하면 대통령이 무역과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 예. 근데 그러니까 급하냐. 관세는 말 그대로 세제니까 세금 문제는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 의회 통과 없이 백악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무효 판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효 판결이냐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는 유효 판결이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결과는 1번 트럼프 괜찮아 화이팅 2번 트럼프 나쁘다 그러지 마 이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분석 예측되고 있어요. 지금 폴리마켓 데이터로 봐도 내기. 위법 판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어... 여러 뭐 증권사나 뭐 여러 시장 전문가들도 위법 판결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위법 판결이 내려졌을 때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막기 위해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이 나오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위법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관세 부과했었던 거
다 뱉어내야 되느냐? 아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호 관세는 없도록 하자. 이 두 가지가 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법 판결로 결정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현재는 기대가 제일 높은 건데. 예를 들면 한번 뭐가 지켜봐야죠. 있을까요? 절충안이라면 절충안은 지금까지의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네, 크게 두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거 재밌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인데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왜 우리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 상호 관세 낸 거 이거 무효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송을 건 기업들에 한해서 이 관세를 소급 적용해서 환불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소송을 걸지 않은 모든 수입업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었던 거 다 돌려주느냐? 다 돌려주느냐? 소송을 건 기업들에만 돌려주느냐? 예.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절충안 중에 하나는 앞으로 상호 관세가 환불할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상호 관세가 지금 이 시점부터 무효화된다 하는 방식으로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돌려주라는 것부터 그렇죠. 관세를 돌려주지는 않지만 지금부터는 없애라. 그렇죠. 일 수도 있고. 예, 지금 이 순간은 관세는 전면 무효다. 그러나 환불까지는 하지 마라.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럼 환불도 안 해도 되고 앞으로는 하지 말되 지금까지 발표한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그럴 그렇죠.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속 매겨. 그러나 추가로는 하지 마. 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동향을 본다면 무효냐 유효냐를 놓고 봤을 때는 무효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데 그 무효가 내려졌을 때 나타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아마 여러분들 미국 역사 이래의 대법원 판결들을 다 보면 예.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판결도 하지만 예. 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결정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 여부도 고려해서 판결을 합니다.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법적 기준으로는 무효가 맞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회계연도와 2026년 회계연도 다 계산해 보면 1,950억 달러 정도의 관세 세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요. 25년 회계연도만 봐도.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된다면. 네. 돌려줘야지. 돌려주려면 그 돈 어디서 나요? 그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채 발작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일종의 대규모 국채 발행, 그 대규모 재정 적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 심리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부정적 효과는 좀 피해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그걸 예상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바람직한 결과입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음. 아마 우리 이프로님도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저도 참 많은 기업들의 경영전략회의에 참석을 해서 경제 전망이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업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관세 무효로 돌리고 환불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현재 상태 왜냐하면 지금 체제에 대부분 맞춰왔기 때문에. 적응을 했으니까. 그리고 한미 간의 무역 협상도 했잖아요. 음. 무역 협상했고 상호 관세율도 나름 낮춰줬잖아요. 예. 그 밖에 여러 품목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도 보장받았잖아요. 우리도 반도체도. 내지만 경쟁국도 낸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관세는 궁극적으로 1차원적으로 누가 내나요? 관세를 내는 주체는? 통관하는 업자가 내죠. 그러니까 미국 수입업체가 내는 거죠. 일단. 그렇죠. 계약이 일반적이라면 수입하는 업체가 내죠. 수입업체가 내는 거죠. 물론 그 수입업체도 뭐 삼성전자의 미국 지사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월마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닌 경우도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 부과한 수입업체의 부담을 앞에 공급업체, 수출업체도 전가받고 유통업체들도 일부 전가받고 일부 소비자도 전가받는 거예요. 가격 상승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이미 관세율도 많이 낮춰졌고 수입업체의 부담인 것이니까 그리고 최국 대우를 보장받은 영역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15대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주력 수출 품목 매월 정하는 그 15대 주력 수출 품목 제가 오늘 좀 전에 계산해 보고 오니까 그 15개 주력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몇 %일까요? 몰라요. 나 그냥 대충 한번 찍어봐 주세요. 우리 약간 8대2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15개면 반도체, 예. 자동차, 네. 뭐 조선, 화학 뭐 네. 이렇게 해서 휘발유 등등 해서 맞아요. 15개. 예. 그 15개? 네, 상위 15대 품목. 15개. 거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다 포함됩니다. 배터리도 포함되고요. 그럼 다네. 90. 77%입니다. 아까 80대 20 힌트 줄 때 예, 힌트 줄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진짜. 이게 미국은 분명히 무효 판결 낼 때도 플랜 B를 마련한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무효화 되더라도 기존에 미국이 관세 세입을 걷어들였었던 그 세입 구조를 줄이지 않겠다. 세입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니까 플랜 B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플랜 B는 뭐냐면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한국 제품으로 넘어오는 거는 무조건 20% 관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호 관세니까 안 된다면 네. 좋아, 귀찮지만 반도체 20%, 휴대폰 20%, 뭐 조선 20%, 그렇죠. 화학 20% 이러 해서 해라 하고 실질이 같다 거의. 그렇죠. 그 실질이 80%, 같은데 40%니까. 실질이 같은데 한미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네. 나름 기회를 봤었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었던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 반도체 기업, 주력 수출 품목 기업들이에요. 거기는 상호 관세보다 덜 내요 지금? 그렇죠. 아. 최애국 대우라든가. 그러니까 상호 관세보다 덜 내든가 최애국 대우든가.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쟁국은 대만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러면 결국 기본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입업체예요.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부과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네.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을 유지할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호관세 체제에 한미 간의 무역 협상도 나름 괜찮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대미 무역 투자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도 국민으로서 좀 울분이 터지는 일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시장 기회가 있고 미국의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자 하는데 예. 나름 정당성을 부여받은 경우들도 많아요. 예, 조선업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하고 싶지만 한미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내가 구원자로서 대미 투자를 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도 이미 대미 투자를 하고 거기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거기서 시장 기회를 가져가려고 하면서 품목별 관세나 최애국 대우나 이런 것을 좋게 끌어왔는데 이게 재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로서 상응하는 여러분 미국 정부가 지금 관세에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관세가 하나의 재정 수입이었는데 재정 예.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26년 굉장히 중요한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게 미국 국민들한테 이것저것 시장 기회를 주겠다, 예. 용돈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무효로 돌아가면 상당 부분 지장이 있거든요.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플랜 B를 마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것마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국가에게 적용했었던 상호 관세율이 폐지되면 그럼 앞으로는 품목별 관세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조정할 텐데 그 충격은 상대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 기업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근데 그게 고스란히 적용될까? 아니면 26년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플랜 B가 어떻게 나올지. 예. 근데 플랜 B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중간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하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인하하려 할 텐데 근데 갑자기 품목별 관세로 관세율을 끌어올리고 왜냐하면 지금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추세거든요. 생필품이라든가 목재라든가 예. 관세율을 끌어내려서 물가 상승 압력을 막는 거예요. 물가 상승 압력을 막아야 마음 놓고 유동성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품목별 관세를 높여서 다시 관세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큰 충격이 없다고 보시는 뷰도 있습니다. 그 예, 부분도 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관세 세입도 엄청난 재정 수입인데 이거 없이는 미국 정부가 막 뭐 이걸 대체할 만한 뭐 세입이 없기 때문에 관세 세입을 유지시키는 정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 하면 정책 1번이 뭡니까? 그게 관세잖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 정책 2기 정책의 핵심이 상호 관세인데 네. 상호 관세를 대체할 대체 수단이 만약에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적 입장이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공화당 내에서 음. 당장 소위 말하는 레임덕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품목별 관세로서 소위 무역 확장법에 기초한 품목별 관세로서 관세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 특히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쪽에 그럼 관세가 구조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는 유지하더라도 이게 최혜국 대우의 개념은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매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만은 20%예요. 그럼 한국도 20%인 거예요. 하여튼 제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건 제일 줄게. 낮은. 근데 그 제일 낮은 관세율을 다 같이 끌어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반도체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다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이니까. 나야 될 돈이고 지금 AI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 반도체 가격을 일부러 올려잡는다든가 수입을 막는다든가 그런 AI 인프라를 예.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게 높지는 않지만 네. 반도체든 반도체가 아니든 뭐 자동차가 됐든 여러 산업에 걸쳐서 어쨌든 품목별 관세를 다시 대조정하는 액션이 있으면 또 한 번 적어도 이 대외 거래라는 면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또 다른 혼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25년 4월 정도의 혼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또 한 번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구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그냥 내비두면 안 될까? 정말 기업들은 그냥 이대로 갔으면 우리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적응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화예요. 환경 변화. 아니 그리고 바꿨으면 네. 좀 진득하니 좀 그렇게 좀 해줘. 이 체제에 애써 맞춰왔는데 또 다른 체제에 맞춰야 된다. 그럼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랬구나. 네. 그러면 실장님 그거네요. 불법이라는 건 오케이 하고 네. 그러나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돌려줄 필요는 없고 이제는 불법이니까 더 이상은 못 하는데 네. 트럼프는 관세를 안 거둘 수는 없으니 네. 이름을 바꿔서 네. 상호 관세는 안 받고 품목 관세로 좀 복잡하게 만들 거다. 그렇죠. 예. 플랜 B는 반드시 마련할 거다. 그럼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네. 그 변화는 대체로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잘해야 본전인 좀 찝찝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상호 관세 수준을 맞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 없도록 해주겠지. 근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뭐 우리 단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데 따라서 품목 개수가 달라지지만 예. 보통 HTS 4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4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0여 가지 수출 품목이에요. 근데 200여 가지 수출 품목에 대해서 다 각각의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퉁치듯다시피 해가지고 15대 주력 수출 품목만 얘기하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0.01% 차지하더라도 그 기업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매출액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최혜국 대우를 받는 수출 품목의 경우에는 상호 관세율보다 낮게 지금 부과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데, 예. 그죠? 자동차 부품 합하면 거의 40%예요. 음. 그러면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대로 유지한다. 똑같이. 그러면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율이 굉장히 높게 적용되겠죠. 상호 관세 이상으로. 그동안에 냈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발표와 향후 플랜 B를 발표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굉장히 기업들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구조구나.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15% 내고 있는 건데 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품목은 그렇죠. 그죠? 예, 상호관세. 15% 내고 있고 자동차도 내고 있는데 네. 상호관세 없애면서 품목별로 관세를 계속하면서 네. 자동차는 20,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가 이제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를 생각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 존중이 됩니다. 근데 저는 품목별 관세 플랜 B를 반드시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입장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 입장. 그게 없으면 마땅한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트럼프의 제일 정책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지면 당연히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치적 기반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만들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략에서 일단 정치적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물가 안정책은 다른 관점에서 고민할 일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변화는 아닐 것 같다. 좋은 변화는 물론 아닙니다. 아닐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거 뭐 요 주제는 그럼 그렇게 하고 일단 네. 12시에 좀 상황 한번 보고요. 네. 모신 김에 올해 2026년에 네. 뭐 결국은 금리 어떻게 되느냐가 많은 거시경제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중요하고 금리야 뭐 미국 연준이 정하겠죠. 네. 나는 무슨 과학적으로 요 정도 되는 금리가 있어야 뭐 마치 우리의 체온은 36.5도일 때 좋은 것처럼 네네. 금리라는 것도 이런 최적의 금리를 여기 맞춰야 돼. 전문가들이 알아서 맞춰. 네. 그러는 줄 알았더니 네네. 최적의 금리는 2.5지만 그거는 뭐 어디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되는 경우도 있더구만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만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뭐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중앙은행이 재정 당국과 독립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이 페이퍼를 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규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 경제의 최적의 물가는 몇 %지? 그러면 목표 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는 2%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으면 고물가, 2%를 언더로 찍으면 저물가. 이게 물가만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결정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2%여야 되지? 하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지만 지금 심리적으로는 2% 언더로 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가 신흥국들이 높죠. 네. 신흥국들이 고금리 고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차기현 의장이 들어설 때 반드시 할 일, 첫 번째로 할 일, 아마 중립금리에 대한 재조정, 적립금리 재조정에 대한 고찰 이런 주제의 페이퍼가 하나 발행될 겁니다. 중립금리라고 하는 건 얼핏 제가 주워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금리 수준에서는 그 금리로 인해서 뭔가 가열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냉각되지도 않는 그렇죠. 그냥 존재감 없는 금리, 자연스러운 금리, 네, 네. 그거라고 알고 있고 그건 이미 어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찾는 방법은 각자 다르고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르다 뿐이지. 그렇죠. 근데 그걸 재조정한다는 건 예. 그거 자체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어. 중립금리를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 경제는 가장 아이디어한 금리는 1%야 라고 정리를 한다면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물가를 재조정해야 돼요. 따라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물가를 왜 2%가 목표 물가냐? 우리 미국 경제를 고려하면 3%가 적당한 금리 물가다. 그럼 3%가 적당한 물가라고 한다면 지금 마구 금리 인하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최근에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AI를 도입하면서 잠재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3%가 적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재조정에 대한 고찰 뭐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나오면 목표 자체를 목표 물가를 재조정하고 그 목표 물가가 3%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목표에 해당되는 중립금리도 1%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중앙은행이 나름 뭐 정규적인 건 아니지만 적정한 텀을 두고 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그거는 그럼
경제학자 A한테 물어봤을 때의 답과 네. 경제학자 B한테 물어봤을 때, 경제학자 C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여름철 실내 온도는 어떤 게 제일 적당해요? 라고 물을 때 네네. 에어컨 회사한테 물어보면 한 5도에는 맞추셔야죠. 세게 트세요 하고 네네. 어디 에너지 절약 본부에다 맞출 때는 여름철은 한 29도까지는 견딜 수 있어. 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네네. 그냥 부르는 게 숫자냐 아니면 과학적인 뭔가 있기는 있냐. 역시 이프로님이시네요. 이프로님과 저의 적정 온도가 좀 달라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지금 굉장히 맞아. 더워요. 더워하세요. 저는. 더워서 땀 나고 그래요. 나는 지금 하이넥 입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안에 반팔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좋을 때예요.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어. 남들은 제가 나이 더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텐데. 광서가 어쨌든 아 웃겨라. 네. 어쨌든 그 적정 물가에 대한 개념과 적정 금리에 대한 평가가 사실 연구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적정 금리를 제한할 때 1%가 적정 금리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0.8에서 1.5 사이가 적정 금리예요라고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되게 거예요. 어렵구나 그게. 예, 딱히. 통상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향후 미국 경제를 논했을 때 26년부터 30년까지를 가정했을 때 예. 경제 전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경제에 대한 뷰가 다르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향후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의 적정 금리를 선택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보고서가 나와요.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재밌게도 뭐 한번 뭐 2인 저자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보고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2인 저자가 나오는데 2인 저자 밑에 뭐라고 딸리냐면 이것은 이 연구자 두 사람의 의견이고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그건 아니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또 깔려요. 그러니까 연구자마다 다른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 연준 위원들을 설득할 때 차기 연준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할 때 자, 우리나라의 적정 금리는 1%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하는 물가는 3%다. 오케이. 라고 전제를 깔고 회의하는 것과 그런 정당성을 기반 가질 만한 페이퍼 없이 주장하는 그냥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미국의 적정 금리는 이 정도야라고 하는 걸 조정한다는 건 네. 올리든 내리든 네. 그 말은 그냥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는 얘기와 거의 같네요. 거의 같은 겁니다. 올리려는 명분을 찾고 네. 내리려는 명분을 찾는 과정이네. 거의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차기 연준 의장이 혹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알고 있어서. 진짜? 네. 그걸 누가 한번 알아요? 맞춰봐 주십시오. 저는 의외의 인물일 것 같은데. 예, 의외의 인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베센트 베센트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을 안 제가 버립니다. 좀 심각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이미 확정됐는데요. 음.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에이, 저런 얘기 할 줄 알았다. 누가 되더라도 내 맘대로 해라는 거죠. 어차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임명받으면서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줄곧 일관되게 해왔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1% and even lower than that. 이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거예요. 미국의 적정 금리는 기준금리를 1% 혹은 그 이하로 만들어라. 이게 트럼프의 요구예요. 그동안.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폴리마켓 기준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케빈 헤셋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것도 영어로 하겠습니다. Plenty of room to cut rate 이런 표현을 썼어요. Plenty of room이란 얘기는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3.75%예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거든요. 그러면 많이 내려도 0.75%포인트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 패드워치상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plenty of room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0.75가 뭐 그 플랜티 플랜티는 아니죠. 해봐야 3번이니까. 비컷으로 하면 2번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plenty of room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차기 연준 의장은 네. 중립금리를 반드시 조정해야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이 저는 곧 지명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곧 지명될 것 같다는 얘기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 상호관세대 판결이 나오면
역시 차기 연주장을 빨리 지명해서 파월 연준 의장을 그림자 연준 의장으로 만들어 버려야만 해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금리를 조절하고 그림자라는 헛개비. 그렇습니다. 헛개비 헛개비로 의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차기 연준 의장의 뭐 기자회견이나 뭐 인터뷰나 이 발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국채를 많이 발행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부담이 덜해요. 적지. 예. 그럼 그럼 금리 내릴 것 같다는 얘긴데 결국은 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트럼프 좋은 말로 하면 신복, 나쁜 말로 하면 꼬붕일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뭐 금리가 내려가겠지? 네. 라는 거라면 그 전에 하나의 의문은 아니 연준 의장이 금리 결정합니까? 연준은 회의체인데? 네. 라는 질문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한국이나 그 나라나 뭐 그냥 그런 겠죠. 그죠? 그렇게 뾰족하게 나는 의장이 뭐라고 하든 내 의견은 이거요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조직에서. 연준 위원회 구성도 대규모로 바뀝니다. 음. 위원회 구성도. 지금 매파 제가 자료를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오늘 못 보여드려서 좀 속상하지만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한 비둘기파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한 명이. 예. 강력한 비둘기가 아니라 저는 비유를 함한 데 날개 달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바뀌고요.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 임기가 임시직이라서 지금 1월까지예요. 근데 스티븐 마이런이 그대로 또 연장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든 스티븐 마이런만큼 덜한 인물이 배치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연준 위원 중에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12대 연방준비은행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이 뉴욕 페드만 붙박이 금리 결정권이 있고요. 나머지 이 5명 쭉 나열하면 여기는 이번에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결정권, 그러니까 FOMC 위원이 되는 사람은 이번에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인물을 봤을 때 여러 결격 사유를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데 계속 연준 위원들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모기지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틀란타 페드 총재인데 너 지금 아틀란타에 거주했어? 2년 동안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아틀란타 페드 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걸면서 다음 FOMC 위원으로서 자격 없게 만드는 과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다면 연준 위원들의 구성을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트럼프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구조도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 부분 트럼프 의중대로 통화정책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금리를 낮출 것 같은데 당연히 여름 되기 전에 많이 낮추겠죠? 네, 저는 차기 연준 의장이 가져올 거의 3대 정책 발표를 만약에 한다면 첫 번째가 중립금리 조정을 통한 금리 인하. 그게 그거고. 이게 1번이고요. 예. 예. 2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 얘기를 지금이나 작년에도 내내 해왔던 이유는 금리 인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 다음 그 다음 또 다른 통화 정책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양적 완화죠. 근데 양적 완화는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단행되진 않아요. 제로 금리까지 낮추고 난 다음에 보통 하죠. 그렇죠. 보통은 네.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다가 이거 가지고 안 시원해 돼야. 할 때 에어컨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는 이빨이 틀고 난 다음에 에어컨 그렇죠. 틀어야지. 보통은 그렇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예. 양적 완화는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양적 완화까지 도입을 할 텐데 이 신개념 양적 완화는 정의상 양적 완화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장기 국채는 당연히 연준이 사주는 거죠. 이미 그 과정은 만들어놨죠. 예. 2025년에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채 한도를 이만큼 증액해놨죠. 이게 소위 재무부가 만들어놓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근데 언제 이걸 빼다 쓸까의 문제인데 네. 국채 매입세가 충분히 뒷받침될 때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차기 연준 의장이 등장하는 5, 6월 정도에는 그때는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까지 금리 인하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근데 지금 그 기준금리가 3% 3.75%입니다. 대인데 이론적으로는 네. 제로 금리가 아닌 예를 예. 들면 0.5나 1이 기준금리일 때 양적 완화를 하면 네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시중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과포화 상태로 늘리는 거라서 그렇죠. 1%조차도 유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네네. 기준금리가 0이어도 되면 괜찮지만 기준금리가 1은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네네.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어봐야 기준금리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감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이론적으로는 0으로 낮춘 다음에 양적 완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3.5가 넘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여름까지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도 역시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언더잖아요. CPI 예, 기준으로. 근데 물가 상승률을 이 목표 물가를 조정하면 금리 인하의 당위성은 일단 생기고요. 지금 목표 물가가 2% 수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못 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고용 지표 두 가지 책무잖아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근데 이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만 들여다보면 역시 물가 안정 때문에 안 된 거지 물가 안정만 됐다면 얼마든지 금리 인하할 만한 네. 여건은 되는 겁니다. 중립금리까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고용 지표를 뭐 일부러 망가뜨렸다라고 보고도 많이 있는데 관세 전쟁도 그렇고 이민 정책도 그렇고 오히려 그 셧다운 기간을 뭐 장기화하는 그런 과정도 결과적으로 고용 지표를 많이 망가뜨리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물가라는 조건만 만족이 되면 중립금리를 조정하는 등 그러면 고용 지표만 보면 얼마든지 금리 인하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가가 겁나서 인하를 못 하고 있었던 거니 서둘러 금리 인하해야 되죠. 그러니 유가도 잡아주고 등등 해서 하여튼 그렇죠. 물가는 내가 낮춰줄 테니까 금리 빨리 낮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가져갈 수 있고 역시 차기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 좀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뭐 크립토 윗 기간 동안 입법 절차만 마무리된 거고 아직 발효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발효되는 시점을 계속 넉넉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중간 선거 전략상. 그래서 발효되는 시점을 당기기 위해 노력할 건데 지금 뭐가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입법 제도화합니다. 지금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고 예. 발행하는 회사가 상장도 돼 있고 네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그러면 많은 현금을 유치할 때 스테이블 예. 코인을 교환해주고 네.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만큼까지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할 것인가. 아하. 이 부분이에요.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재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만 해요. 중간 선거 전략상. 근데 발행하는데 매입처가 없어요. 예. 지금 예. 미중 간에도 갈등이 많고요. 중국이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장기 국채는 연준이 사주고요. 이게 양적 완화고요. 예.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 사주죠. 음. 그러니까 이게 신개념 양적 완화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양적 완화의 개념에 부합하진 않지만 양적 완화적 효과가 국채를 나- 산다는 차원에서 양적 QE 완화와 같이 같은 보인다는 거죠. 효과가 나타난다는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기 연준 의장은 정책을 나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어라고 발표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입법하는 그 과정을 좀 단기간에 당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판단해 왔던 것이고 이건 거의 이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번째 카드가 좀 재밌어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번째 카드가 다소 음모론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전문가들, 코인 전문가 오태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게 음모론이 아니다. 가능성 있다? 그거는 정책이다, 전략이다. 어떻게 할 건지 자, 한번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해봐요. 재밌겠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음. 금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죠.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미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략상 이미 공약부터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해왔는데 아직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중간선거 전략상 적어도 한 5, 6월 정도부터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주는 게 공화당에 유리하겠죠.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표를 생각할 때 그것도 그렇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약속 지킨다는 것도 보여줄 겸.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신임을 하겠죠. 공화당에 대해서. 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수가 없다면 어느 특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야 된다면 중간 선거 임박해서. 임박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올라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걸 일단 상정할게요. 그럼 그걸 상정했을 때 차기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마침 그 즈음이에요. 5, 6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한다 하는 액션을 취하려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까요? 이거 제 드린 퀴즈입니다. 비트코인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이라는 게 거래소에서는 미국은 현금을 받는 게 아니니까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등으로 거래된다면서요.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 미국 연준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 나가는 공약을 이행한다면 예. 연준이 갖고 있는 리저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연준의 리저브의 75%가 뭘까요? 연준이 갖고 있는 리저브. 예, 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서는 금 보유량이 제일 높고 미국이 그 다음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리저브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미국이. 예.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죠. 어떤 시나리오냐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보를 하는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서는 지점부터 공약을 이행해 나간다. 자, 그럼 이게 제 음모론입니다. 그럼 이행해 나가려면 뭐 가지고 코인을 사느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느냐? 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금 팔아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재밌는 시나리오가 그러기 위해서는 금 가격을 올려놓는 게 좋겠습니까? 떨어뜨려 놓는 게 좋겠습니까? 올려놔야죠. 네.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뜨려놔야 적당히 된다고? 떨어져야죠. 그래야 금을 가지고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가격을 끌어올리면 미국 정부도 연준도 잘한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겠는가 하는 제가 갖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근데 지정학자들의 생각은 그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게 계획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차기 연준 의장이 어차피 연준 의장을 맘대로 바꿀 수도 있고 연준 의장이 사실상 트럼프면 네, 연준의 규정을 바꿔서 네, 연준의 리저브 중에는 사이버 골드인 비트코인도 있을 수 있다. 네, 그거 만들어 놓으면 네, 연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잖아요. 연준이 그동안 그 금을 무슨 돈으로 샀겠습니까? 발권력으로 샀지. 네, 그러니 연준이 금 사서 쟁여놓듯이 네, 네, 연준이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놔라 하고 하면 네, 매우 심플. 금 안 팔아도 살 수 있고 시중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돈이 풀려나가니까 네, 양적완화 효과도 있고 네. 일타쌍피인데 왜 금을 팔겠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음. 이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 발권력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다. 뭐 그것도 타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왜 지금까지는 안 샀을까요? 그럼 공약을 지키면 좋은데 왜 안 지켰을까요? 그러니까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공약은 계속 내걸었었지만 그랬었죠. 아직까지는 딱히 이행되진 않았거든요. 왜, 연준은. 왜 이행을 안 했을까를 분석해야 네. 앞으로는 이행을 하겠구나 아니면 계속 안 하겠구나가 예측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역 연은들은 했잖아요. 몇 개. 일부 주는 예, 뭐 일부 주는. 음, 근데 역시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페드 총재가 의장이 교체되는 지점에 그게 이제 소위 전략으로 제시를 하고 그게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먹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이게 음모론적 생각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는 총재들이 반대해서 그럼 안 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제가 잠깐 통화할 일이 통화해 좀 보실 있어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물어볼까 통화 한번 싶어가지고. 해봐 주십시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총 4가지인데 음. 3가지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예. 네 번째는 제가 한번 생각해봤던 음모론적 사실 시각이다. 코인 시장이 뭐 많은 논란 끝에 지금은 일종의 금융 시장의 카나리아처럼 되어 있어서 네, 오르면 그거부터 오르고 떨어지면 또 그거부터 떨어지고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약간 좀 그런 역할을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증시는 안 열렸는데 월요일 장 열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 지금까지는 그러게 우리 토론해 볼까 그랬는데 이제는 코인 시장 보면 알아요. 거기서 별 문제 없으면 별 문제 없는 거고 네, 월요일 날 증시가 폭락하거나 폭등할 거면 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음.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지금 지경학적 불안 아닙니까? 달러 못 믿어. 그렇죠. 그럼 지경학적 불안을 계속 고조시킨 주체가 누구죠? 미국 행정부잖아요. 미국, 예. 그죠? 음. 그러면 적어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이 지정학적 불안을 키우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은 게 유리할까요? 유리하다고 보면 뭐 키우는 게 좀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적으로 결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서 내걸었었던 것이 뭐 내가 전쟁 멈추겠다라고 해왔고 어쨌든 이 전쟁이나 지경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일단 캄다운 할 지정학적 불안을 캄다운할 가능성이 있다. 거다. 그럼 이제 나쁘게만 얘기를 하면 제가 음모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금값이 금 가격은 일부러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 그 지점부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금을 팔고 코인을 사면 당연히 이 시나리오는 맞다. 그리고 공화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여지가 그럼 있다. 슬슬 이제 금 팔고 코인 살 준비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믿을 만한 사람 꽂을 것 같고 결국은 금리 내리라고 리모컨으로 조정할 것 같다는. 네. 말씀하셨듯이 유동성 장세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반응할 만한 자산은 또 역시 코인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왜 주식은 오르고 코인은 안 오를까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코인이 네. 먼저 오르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네. 갑자기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날아가고 코인은 꼬라박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게 참 지금 소위 말하는 정전 불안, 지정학적 불안이죠.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가장 심한 자산의 범주에서 위험 자산의 극단에 들어가고 예. 금은 안전 자산의 극단에 들어가요. 그동안 이 위험 자산 0점짜리가 위험 자산의 범주에서 안전 자산화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위험이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 근데 똑같은 위험 자산인 나스닥 주식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왜 비슷한 친구들인 코인은 갑자기 저렇게 네. 저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궁금하죠.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고 유동성이 공급될 걸 기회로 가져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주라든가 또 방산주라든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지정학적 불안 자체가 몇몇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는 영향이고 비트코인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지정학적 불안에 회피하고 싶은 위험자산 회피 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도 내려야 맞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워낙 인공지능이 그 화두다 보니까 지금 저 네. 모양이지. 네. 비트코인이 제갈 길 잘 가고 있는겨.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뭐가 요즘 이슈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오신 김에 올해 얘기 좀 한번 봅시다. 네. 가장 관심 있어하는 대주제가 아마 환율이실 텐데 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환율 뭐 1,600원 상단 열려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근데 뭐 다 존중합니다만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뭐 100가지도 넘기 때문에 아마도 뭐 보시는 뷰마다 어떤 변수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그러겠죠? 같아요. 예. 근데 저는 환율이 다소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래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26년 말에 1,350원에서 1,400원 사이로 안착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 변수 중에 주로 유동성과 관련된 변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율이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주춤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26년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는 쪽의 통화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면 그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죠.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랑 비슷해요. 금리를 인하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재밌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국의 M2 증가율과 한국의 M2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줄곧 뭐 5% 수준으로 이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2020년, 21년에 정점이 25%로 증가시켜요. 그리고 22년, 23년에는 별로. 오히려 양적 긴축을 했죠. 마이너스 증가를 시켜요.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렇죠. 미국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규모가 아니라 증가율로 봤을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동성 증가율이 주춤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26년 중간 선거 전략을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차기 연준 의장의 교체를 가정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통화량 증가,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을 것이다라고 가정합니다. 미국이. 예. 그리고 네. 여러분 많이 주목하셨지만 24년 11월부터 주목하셨던 스티븐 마이런의 그 미란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25년까지는 관세 전쟁 했지만 26년 정도는 이제 달러를 약세화해서 미국에서 제조 많이 하고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만든다. 그런 트럼프의 의지도 바로 그러합니다. 이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런 부분에 더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일본한테 금리 인상하라고 하고 세계 많은 국가 만나면서 환율 이거 너네 나라 통화를 약세화 만들지 말라고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간 선거 전략을 보면 어쨌든 달러화의 일정 부분의 약세화를 약세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수출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환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존중될 만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변수들을 무엇에 가중치를 두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네,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질문 같은데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예. 그냥 돈이 많이 풀리면 막 돈이 흔해진다는 거잖아. 흔한 돈이 가치가 올라가겠니? 떨어지지? 네. 뭐 그것도 설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돈이 풀릴 때 왜 풀려? 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달려오니까 풀리지. 네, 대출을 왜 받으려고 해? 네, 이것저것 경기가 좋으니까 대출 받아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꿈틀꿈틀 하다 보니까 맞아요. 대출도 많이 받고 경기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경기가 좋아야 늘어나죠. 그죠? 미국이 올해 대출이 많이 풀리고 미국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미국인들이 대출을 주식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든 무슨 뭘 집 지려고 대출을 받든 대출을 많이 받아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말은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높아질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그 나라 통화가 또 강세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이 흔해져서 통화는 약세가 되지만 네. 돈이 많이 풀리는 건 왜 풀리겠어? 경제가 성장하니까. 음. 그럼 돈 많이 풀리는 건 이건 돈이 흔해지는 징조로 봐야 돼요? 아니면 경제가 성장하는 징조로 봐야 돼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웠었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정리된 생각이 항상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에 우리 김태유 교수님이 여기 자주 나오셨었잖아요. 김태유 교수님이 요즘은 자주 안 나오죠. 요즘은 안 나오시고 김태유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강의 들었었던 실제 수업도 그래요? 들었었지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한국 경제 교과서에 경제 교과서에 미국의 거의 핵심을 찌르는 경제학 용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다. 그 단어가 디베이스먼트예요. 디베이스먼트라는 단어를
영어를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번역된 한국어 용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디베이스먼트의 개념이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자산 가치가 끌어올려진다. 이게 디베이스먼트의 개념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베이스먼트 전략인 거예요. 그게 중간 선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철만 되면 더 많이 추경 편성하고 확장 재정하고 뭐 금리도 기왕이면 인하했으면 좋겠고 이런 환경을 만들죠. 디베이스먼트 전략입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가 안 좋을 때 유동성 공급을 늘리죠. 경제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죠. 네. 정확한 이제 통화량 증가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이 메커니즘인데 예. 그리고 이 통화량 안에 안 들어가는 나머지 유동성에는 뭐 국채 발행이라든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근데 여기서 잘 보신다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죠. 2020년, 21년이 대표적인 예고. 예. 근데 이 유동성 공급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을 받는 자산 시장이나 실물 경제의 변수가 시점적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는 순간 그때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그때 코인 가격이 급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미리 반영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돈이 아직 안 풀렸더라도. 그렇죠. 그 얘기인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심한 자본일수록 먼저 작용하죠. 그래서 선반영된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반영되고요.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성 효과가 뒤늦게 작용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도 상당 부분 투자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는데 예. 투자화되면서 이게 좀 선반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급등시키기 위함일까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기 위함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본 자산 시장이 아니에요. 이건 먼저 반영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그렇죠. 겨냥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게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고 실제 경제 주체들이 그 변화된 시중금리 체제 하에 낮은 금리로 뭐 대출을 받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이런 액션은 사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후적인 겁니다. 그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코인 가격 급등하고 주가 급등하고 이어서 집값 급등하고 근데 실물 경제에 나타난 영향 중에 물가 상승률로 본다면 미국 최고점이 22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시점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게 달리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 디베이스먼트 효과가 먼저 온다. 자본 자산 시장에 먼저 주고 실물 경제에 뒤늦게 찾아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돈을 풀면 네. 환율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을 푼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건 네.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돈을 풀고 싶어도 네. 경제 주체가 대출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네네. 돈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거는 네. 기꺼이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저금리의 영향이든 경기 부양의 영향이든 하여튼 경기가 좋아야 예. 돈이 풀리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건 자기 나라 통화가 흔해진다는 결과물도 오지만 경제가 많이 성장한다는 결과물도 있으니까 네.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 가치는 오르고 돈이 많이 풀리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니 네.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데 통화에서는 예. 왜 돈이 많이 풀리면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걸로 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올해는 강세된다는 건데 네네. 꼭 그렇게만 봐야 되냐는 예. 거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가치가 먼저 이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거나 금리를 인하할 때 돈의 가치가 먼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먼저 예, 떨어지는 예, 건 일단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일단 떨어지고 가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데 아까 제가 시간은 더 걸린다는 거죠. 시간 가볍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기업들이 투자 오케이. 의사 결정을 단행할 때 오케이. 방금 경제 위기 왔는데 당장 신규 투자하지 않거든요. 음. 그럼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할 때 채용 계획을 세워요. 그럼 채용 공고하고 실제 비취업자가 취업자로 바뀌는데 세 달 걸려요. 네. 그러면 내가 취업이 됐으니까 나 정장도 뽑고 뭐 해야지. 그건 나중 일이다.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적 차이가 상당 부분 걸려요. 그럼 금리를 가장 후행적인 변수를 고용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GDP 성장이 오지만 일단 돈이 흔해져서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네. 그로 인해서 성장이 오면 그때는 달러가 강세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려워서 저는 올해 미국 금리를 내리면 네.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나라도 한국 주식 팔고 집 팔고 미국 가야지. 네. 그러니까 원화는 서학개미들이 따블로 늘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낮추면 네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네, 네. 그 변수를 이제 덩어리를 둘로 구분하면요. 네. 하나가 수급적인 요건이에요. 예.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수급적인 요인에 집중해서 그래요. 음흠. 근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라 펀더멘털,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 돼요. 근데 구조적인 요인이 통화량 증가 속도의 차이라든가 혹은 뭐 성장률이라든가 혹은 구조적인 요인에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은 그렇게 안 내는데 유출액은 많이 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이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환율 외환 정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수급적인 요인만 집중하는데 이제 이 프로님께서는 이 수급적인 요건에 좀 많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질문이다. 네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면 1%라고 해봐요. 그리고 일본은 중립금리를 1.5%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완전 역전되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이유가 있나요? 일본이 금리 올라가면 그럼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게 엔 캐리 트레이드의 반대 현상이 맞아요.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낮추고 돈이 풀리면 네. 달러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네.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됐었고 그렇죠.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야 금리도 낮고 돈이 흔하면 내가 이 돈 빌려서 기왕이면 수익률 좋은 그렇습니다. 미국보다 수익률 높은 네.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로 가서 투자하자고 해서 코리아라고 해서 코리아로 그렇죠. 가서 네.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가고 달러가 유입되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건데 그렇죠. 올해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미국 안의 유동성이 커지면 야 이제 드디어 수익률 높은 데로 가자고 할 때 수익률 높은 데가 코리아일까요 정말? 그 반드시 한국일지는 제가 모르죠. 예, 그건 그래서 모르죠.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 제가 단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네네네. 25년까지 가장 더디게 금리 인하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예. 여러분 유로존, 뭐 먼저- 스위스, 그렇지. 스웨덴, 한국마저 포함해 캐나다, 영국 다 포함했을 맞아, 때 맞아. 미국이 가장 더디게 금리 인하했어요. 특히 9월까지로 본다. 네네. 근데 26년에는요. 다른 나라들은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5%잖아요. 많이 인하면 2차례, 아마도 한 차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거의 끝났는데 네,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럼 그 가정하에서는 결국 이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통화량 공급 속도가 줄어든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통화량을 아까 2020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25%로 증가시켰다니까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5.1%예요. 지금 마지막 월 기준으로. 근데 미국은 25%까지 올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화량 증가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환율의 움직임은 그런 다소 것이다. 그렇게 갈 수 있고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미- 스티븐 미란의 미런 보고서를 보면 달러 약세를 원한다. 그게 원하는 거라고요. 제조 기지를 옮겼죠. 관세 전쟁으로. 그럼 제조 기지를 옮겼으니까 미국에서 제조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게 만드는. 이게 다음 단계의 과정이니까 미국이 이제 원하는 건 달러의 다소 약세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또 그걸 말이- 관철시킬 그 말이 거라고 맞는 저는 것 봅니다. 같네 또. 네. 아니 누군가는 엊그제 내가
저 편의점 앞에서 술 먹었던 어떤 형은 네.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맞는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좀 이상하긴 했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네. 앞으로 1, 2년은 달러 강세. 그 이후로는 달러 약세. 이게 네네. 딱 좋다. 그래서 왜 형?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돌아가서 수출을 하니 안 하니? 아직 못 하죠. 네. 지금은 여기다 설비 깔아야 되지 미국은. 네. 설비 깔려고 하면 설비를 사와야 되지. 네. 수입을 할 때 달러가 강세여야 좋니 약세여야 좋니 그러더라고요. 네. 강세여야 좋지. 네. 그래서 설비 깔고 공장 짓는 향후 그게 몇 년일지 모르지만 1, 2년은 네. 달러가 강세인 게 미국 국익에 유리하고 네. 자 이제 공장 다 지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수출해야 되잖아. 네. 그럴 때는 달러가 약세인 게 수출이 잘 되지. 네.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왔네. 오늘 배운 얘기 할 걸 그냥. 근데 의외로요. 예. 미국이 무역 적자국인 건 맞지만 네. 미국이 수출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너무 제조 기지가 무너졌다고 가정하시는데 예를 들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인도의 모디 총리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안 받았죠. 예. 4번이나 전화했는데 전화 4번 미스콜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콜백 해야지. 하시죠. 해야지. 근데 콜백을 안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인도는 대미 무역 적자국입니다. 미국의 대인도 수출이 더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나 그런 압박에 그렇게 인도는 수출할 거 없어. 억울하면 미국이 억울하거나 힘들면 미국이 그렇죠. 힘들겠지. 그러니까 단적인 예 하나만 거론한 건데 미국이 왜 제조 기지가 없다고 가정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굉장히 재밌게 미국 현지 공장 만들어 왔던 게 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야 그동안. 우리나라 현대차 공장, 삼성전자 공장, LG전자 공장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기업들 저도 이제 기업들 많이 만나지만 기업들하고 논할 때 어디서 제조를 늘릴까는 이제 수익성의 잣대거든요. 그렇죠. 그 수익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가 환율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많이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을 낮춰야 된다. 그게 미국에선 유리한 거죠. 달러 약세. 그리고 적어도 막판에 금리를 인하하든 미국에서 제조를 다시 원복하든 고용도 회복시켜야 중간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올해는 달러가 약세인 걸로 그럼. 아니 뭐 제 주장을 믿으시라는 아니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리할래요. 나 헷갈려. 환율은 하여튼 뭐 들여다 볼수록 헷갈려. 환율은. 네 맞아요. 헷갈릴 만큼 변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 소금을 넣으면 짜야지. 그러면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환율이라는 건 소금을 넣는데 싱거워진대.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데 어느 때는 짜지고 어느 때는 싱거워진다는 게 환율에 대한 설명이더라고요. 네.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그게 그러네요.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그 미국의 의지. 예. 근데 그 미국의 의지가 네. 왜 2025년에는 그럼 관철이 안 됐냐? 근데 그거 믿었다가 지금 달러 강세된 거 강에서 낭패봤다. 그러면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25년까지는 오히려 달러 강세가 미국의 의지였어요? 유리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것이지 그래 다른 건 달러 인덱스는 100을 밑돌았습니다. 달러 약세예요. 달러, 2025년 내내 달러가 그랬었어요? 달러 약세화가 전개됐고 원화 가치는 더 약세화됐었던 것이지 달러 가치가 강세화됐던 게 아닙니다. 25년에도. 그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쭉 떨어진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원화 가치가 더 약세화됐었던 거죠. 그럼 예. 하여튼 원화가 문제가 있네. 그럼 기본적으로. 있죠. 예. 얘는 따로 불러다 면담해야 되겠네. 뭐 원화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니까 이런 걸 설명하면 안 되고 원화는 네네.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이 새끼야. 너 작년에 이 자식아. 문제가 이렇게 쉬웠는데 시험 문제가 네. 넌 다 틀렸다며. 맞아요. 네. 그게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 원화는. 예.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재편했잖아요. 네. 통화량 통계를 재편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ETF 뺀 거. 예, 그거 빼고 한 거. 그래서 원래 그 최종월 기준으로 M2 증가율이 9.1%였어요. 예. 미국이 4.7%, 4.5%고. 근데 이 통화량 통계를 바꿨더니 9.1이 아니라 5.1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조작했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마침 이걸 바꾼 것을 가지고 본다면 외환 당국이 계속 말씀드렸듯이 수급 여건을 조절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겠다 이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덜하다라는 것은 팩트가 아닐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많은 힌트와 또 많은 의견 주고 가셨네요. 오늘 밤 미국의 대법원은 불법이다. 근데 돌려주지는 마라.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금값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고 코인값은 올라갈 일만 남았고 그 전에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연준 의장이 사실상 될 거고 네. 그러면 금리를 정말 빨리 내리려고 할 테니까 네. 그 덕분에 환율은 원하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환율이 뭐 먼 미래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1, 2년 사이에서는 되게 높은 수준일 거야 지금이.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신 보고 거죠? 있습니다. 예. 명확하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기 얘기 해주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건 나도 알지. 진짜 감사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죠. 그렇지. 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럼 네. 뭐꼭 음모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지. 꼭뭐 우리가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그렇죠. 달래는 건데 네, 말이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